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소형화 경량화해서 지금 물에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미국한테 북한은 저렇게 하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40, 50배 뒤지면서 불구하고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핵잠수함 만들어서 우리가 위협하고 있다. 우리만 위협하는 게 너희들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미국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핵잠수함 필요해. 니네가 지켜줄 거야? 자기들도 부족하거든 핵잠수함이 수가. 자기들의 어떤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제는 너희들 갖는 게 좋겠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잠수함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보고자 문의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해군생활 32년 중에 22년 정도를 독일에 가서 잠수함을 가져오고 또 잠수함 그 위에 핵득 업무 이런 거 하고 잠수함 함장까지 전대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느 함장까지 하셨던 거예요? 잠수함을 제가 세 척을 세 배를 인수했다고 해군에서 인수한다고 그러거든. 장보고함은 독일에서 인수했고 인수요원이었고 두 번째 배는 한국 해군의 네 번째 배는 박유함 거기는 부함장. 여덟 번째 함장은 나대용하는 함장을 했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잠수함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잠수함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잠수함 생활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친한 선배 거기 가서 뭐 수건 나눠줄 거 있다 같이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같이 가면 너 잠수함 발령 날 거야. 잠수함 발령 나면은 아마 계속 거기 있어야 될 거야. 진짜로 그런가요? 그건 뭐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잠수함은 자기가 원하는 때 가요. 원할 때. 왜냐면은 3D 현상의 대표적 근무지가 잠수함이에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다. 그래서 자원을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공통이에요. 또 올 때 신체 검사, 뭐 정신 건강 다 테스트하기 때문에 형편없는 사람 안 뽑아요.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수함 한번 이렇게 견학할 수 있어서 제가 그때 실내를 한번 싹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 생활이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너무 좁더라고요. 잠수함 타면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팔자가 센 사람들이 잠수함 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공기 엄청 결핍을 못 느끼죠. 그쵸, 무한대죠. 전혀 상관없죠. 물 뭐 마시고 싶으면 마시잖아요. 이 정말 소중한 두 가지가 잠수함 들어가면 잘 못해요. 공기가 탁해요. 아이고. 일단. 네. 그 다음에 물은 육지에 나갈 때 떠가지고 나가요. 한 일주일 좀 되면 신선한 물은 바닥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해수에서 삼투압작용해서 소금기 걸러내고 그걸 마시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잠수함을 타면은 공기가 이렇게 맛있다. 물이 이렇게 맛있다. 이걸 맛을 느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호화스러운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수함 타면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그 내부에서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공기 정화를 해도 탁해질 수밖에 없고 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해수에 이제 소금기 빼고 뭐 맛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설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막 엄청난 수압에 노출돼요. 물속에 들어가면 100m 들어가면 10기압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잠수함 생활은 힘들죠. 이게 현역 때는 내가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승준들 안 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전역했고 또 그것이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 타는 이유는 잠수함 패밀리십이 강해요. 가족적이에요. 의리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잠수함 타면은 프라이드가 있지. 해병대 그러죠. 해병대. 있죠. 누구나 해병대를 가면 난 해병대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잠수함 같아요. 누구나 잠수함 타면 다 안 타. 그거죠. 잠수함 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있어요. 전 잠수함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샤워는 어떻게 하나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샤워는 물을 이제 청수, 육지에서 가지고 나갈 청수라고 해요. 청수는 일주일 전후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계속 조수기로 물을 소금기 빼고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해도 조수기 용량이 하루에 2,000리터 정도밖에 안 했어, 우리 때는. 지금 배가 이제 커져서 이제 3,000톤짜리는 뭐 괜찮아요. 저찰 때는 1,200톤짜리 있으니까 개 안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죠. 물 아껴야 돼요. 기관장이 물 많이 쓰면 지적해요. 너 물 많이 쓰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기관 출신이거든요. 잘 뭐 옛날에 수상함 탈 때는 오일킹도 있고 뭐 오일킹이 다 청수까지 다 통제했잖아요. 물 많이 쓰는 사람들. 똑같아요. 잠수함은 더 독해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샤워 이거 힘들어요. 매일 할 수는 없고 아껴서 물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뭐 물만 있으면 찍히죠. 그래서 물 덜 적게 쓰라고 막 수영 기리기 대회 이런 것도 해야지. 하와이 갔다 오고 그러면 함장들이 너 수염 안 깎아도 돼. 그러면 수염 기르는 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수염 잘 기르면 상주 주고 그런다고.
와. 그래서 그거는 물을 아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예. 예, 그래서 물, 공기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 잠수함에서는 이 독일 사람들이 다 정해놨어요. 옛날 2차 대전 하면서 산소 많이 쓰는 사람 지적받는다고. 그래서 일반 잘 때는 한 22리터, 그다음 당직실 때는 24리터, 네. 1시간당. 그다음에 이 운동하고 할 때는 26리터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막 움직이고 하면 너 산소 많이 쓰잖아. 그럼 산소 많이 쓰고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볼 때는 마이너스 자기한테. 그런 것들. 그래서 물, 공기 이런 거는 굉장히 제한이 많다. 출동 한 번 가면은 그 돌아오면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한 번 출동이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그거는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는 작전 유행에 따라 달라요. 한국 잠수함 같은 거는 전쟁 시에 60일 정도를 견딜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면 요즘 잠수함 안 타요. 아니 10일만 나가도 힘들어서 그다음에 뭐 가족이 싫어하는데 이 워라벨이 일본인데 누가 사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건 적절히 조정하는데 작전 유행에 따라서 통상 뭐 한 3, 40일 정도는 항상 생각을 하고 나가죠. 그러나 그렇게 타면은 배 못 타지. 빨리 쉬게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누구 잠수함 탈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막 잠수함 타면 6개월 막 이렇게 항해하는 건 줄 알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라고. 그거는 인구 절벽에다가 워라벨 이런 건 굉장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잠수함 운영이 힘들어요. 그럼 잠수함이 이제 커지고 나서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배원 복지라던가 이런.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배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추진력이 좋잖아요. 원자로로 계속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커지면은 거기에는 옥시전 제너레이터, 산소 발생기가 있어요. 산소를 계속 발생해 주니까 운동하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조수기 용량도 커지죠. 그래서 물을 이제 많이 걸러내니까 샤워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좀 넓어지죠. 약간은 넓어지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는 용적률이라고 하죠. 장비 대 공간이 한 6대 4 정도예요. 장비가 한 6, 공간이 4. 그거는 거의 큰 배나 작은 배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다. 공격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상 전투함에 비해서는 공간이 좁다.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리빙 컨디션이라는 건 공기가 줘야 되고 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운동을 잘 못하면 감옥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하와이 갔다 오면서 림팩 훈련을 하와이 갔다 오면서 한 128일을 갔다 왔는데 육상에도 한 40일 있었고 근데 갔다 오니까 다리가 완전히 근육이 빠져가지고 그 현상이 지금까지 있어요. 근육이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출동하면 하루에 500m 정도밖에 안 걸으니까 배가 좁으니까. 근데 지금은 3,000톤짜리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는 1,200톤짜리였기 때문에 진짜 답답하고 함장만 방 하나 있었어요. 함장만. 나머지는 다 근데 지금 3,000톤짜리는 뭐 어리발사간 그 청구에 가면 운동기구도 놓고 뭐 다 하죠. 지금 타라면 타겠는데 옛날 배를 다시 타라면 못 타야지.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세한 소리 하나도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들었었는데 그러면 소리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상에 있는 거는 뭐 전파로 다 해결하잖아요. 전파로. 전화, 뭐, 유선으로 하고.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면은 음파로 해요, 음파. 음파는 매질이 물이에요, 물, 해수. 해수는 수온, 염도, 밀도, 그 다음에 뭐 조류, 그 다음에 해저, 지질 이런 거에서도 엄청나게 불규칙하게 전달이 된다고. 가다가 없어지는 거에 또 음파로 잡아내야 되거든. 잠수함.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확해요. 지상에 있는 전파는 레이더로 쏘면 바로 막 직진해서 온다고. 그러면 뭐 우리 전 사장님 금방 알아내잖아요. 전화기로 다 알아내고 목소리만. 근데 물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해요. 소리도 가장 정제된 소리를 보고 판단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소리를 다양한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가청, 주파수 이런 거 판단해가지고 모든 장비가 설계되고 그다음에 내 소리는 밖에 안 나가게 하고 상대방 소리는 내가 잘 잡게 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배를 잠수함 그래요. 그쵸. 물 위에 오면 잠수함 아니야. 수상 전투함이지. 의미가 없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안 보이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물 위에 있는 건 다 미사일을 쏘고 그러잖아요. 내가 잡아내고. 그거를 숨는 거예요. 숨바꼭질을 안 잡히기에. 그렇게 들어갔는데 소리가 나면은 소리는
부정확하고 잘 전달이 안 되고 불절하고 산란하고 이런 게 있지만은 소리는 멀리 가요, 또. 공기보다. 1500m/s다고, 초당. 그럴 때는 먼 데까지 가요, 소리는. 예를 들어 막 전투 배치 있었는데, 막 수상함정이 서치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는 뭐 망치 두드리면 근데 그대로 이제 공격받는 거지. 소리가 멀리 가니까. 근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소리 있는 방향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에서는 소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장비, 그다음에 모든 사람 행동, 이런 전투 상황에서는 다 죽여요. 가장 조용하게. 그게 정숙 항해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잠수함 만들 때는 소음 준위를 가장 낮추는 게 1번.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공격 능력 이런 걸 따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시끄러운 잠수함은 통상 경운기 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뭐 북한 잠수함들, 이런 얘기는 빨리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고려하죠. 우리는 독일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또는 더 이상으로 조용해요. 근데 잠수하면은 영화 보면은 막 노래하고 그런 거 다 들린다고 하잖아요. 사실 좀 뻥이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가사를 알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고 아주 옹성옹성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대화도 소곤소곤 해야 돼요. 그렇지. 대화도 소곤소곤 가능하면 옹성옹성한 소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요즘은 이제 핵추진 잠수함 이런 데는 배가 크니까 래프팅 기술이라 해가지고 소리를 밖에 안 나가게 하는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다음에 밖에서 나를 잡으려고 음파를 쏘면 음파를 쓱 흡수해 버린다고. 그 음향, 무반향 타일 이런 거 붙이고 다닌다고. 그것이 기술 전쟁이지. 그럼 예를 들어 뭐 요리하는 소리라던가 샤워하는 소리도 충분히 날 수 있잖아요. 물이 근데 떨어지니까. 적 해역이냐, 아군 해역이냐 그런 것 따라서 적 해역 갈 때는 뭐 완전 비상이지. 가양은 조용하게 하고 전투 상황 되면 내가 잡히면 죽으니까. 일반 우리 해역이나 뭐 가서 지키고 있는 이런 해역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조용하고 뭐 누가 숨 쉬고 어떻게 살아요? 숨도 못 쉬지 그렇게 하면은. 그럼 좀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수상함만 타다 보니까 적 해역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잠수함은 적 해역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평시를 막론하고 적 해역을 몰래 드나들 수 있는 무기는 유일하게 잠수함밖에 없어요. 근데 걸려도 안 걸린 척 하는 거지. 천안함 사건 그러잖아요. 와서 공격하고 그 평시에 누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치미 때도 그 어떤 사람은 북한 잠수함 안 했어요 해도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잠수함 작전의 효과예요. 그쪽에서 보면 아주 작전을 잘한 거고, 우리가 볼 때는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죠. 우리 동족끼리. 그쵸. 수상화 같은 경우는 항공기 같은 거 다 걸리잖아요. 적게 갈 수 없잖아요. 잠수함의 평상시 임무는 그렇게 몰래 숨어서 얼마 많은 정보를 습득해가지고 우리 항공기나 수상함한테 주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적이다 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문 이런 걸 터득해서 다 습득해가지고 나눠주는 이런 임무를 하는 게 잠수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미소 냉전 시절에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계속 잠수함끼리 따라다녀요. 그리고 미국 핵잠수함 소련에 해저 케이블까지 도청했어요. 그래서 몰래. 그럼 해저 케이블 도청하려면 연한 3마일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잠수함은 원래 연안으로부터 12마일, 그러니까 23km 들어가면 안 돼요. 수중으로 들어가면 안 돼. 부상해서 가야 돼. 그럼 부상에 들어가면 다 알잖아. 저기 걸리잖아. 그렇죠. 그때 법을 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기고. 그렇게 해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미소 냉전 시절에 실화가 담긴 게 더 브라인드 맨스 브로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장님들의 음모 이런 책인데 그 뉴욕타임즈에 연재돼 가지고 냉전 끝나고 나서 그게 엄청 인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이 비밀 작전을 하다가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당시에 소련이 있지. 그 다음에 영국 배하고 러시아 배하고 서로 부딪혀서 한 게 한 19번 부딪힌 19번. 그런데 말을 못 해요. 왜? 다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걸렸거든.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부딪혀가지고 큰일 날 뻔한 막 침몰할 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얼른 숨어 나와가지고 조용히 그냥 자기 그 홈프트에 가서 이제 수리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잠수함은 원래 그래 평상시 임무는 그런 것들 전시 대비해가지고 수집하는 임무거든. 그러니까 적 해역을 유일하게 넘날 수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해역 안에 이거 몰래 어쨌든 신고 안 하고 들어올 거니까 우리 해역 안에 들어온 잠수함을 발견했으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격을 해도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사격해도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식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건지 남무 건지. 그래서 평상시에 인접국가끼리는 워러 스페이스 매니지먼트를 정해가지고 구역 관리를 해요.
이 근방에는 우리끼리 놀자. 이 구역 안에 들어온 건 무조건 적이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요. 다. 구역이나 그다음에 속력이나 심도나 이런 걸 다 구역을 조정해. 그러면 잠수함을 타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항상 나갈 하는 때는 거네요? 군인들은 항상 나갈 때는 배 타고 나갈 때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수상함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이러면 그렇게 해야 군인이 필요한 거지. 언제든지 내가 여기 들어갈 그렇죠. 수도 있고 들어갔다가 맞을 수도 있고. 네, 잠수함 승조들은 항상 물속에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 다시 나오게 해달라. 다시 햇빛을 보게 해달라. 그 기도예요. 그건 뭐 적한테 침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비가 잘못돼서 침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안전하게 돌아와요. 잠수함이 출동 나가면 잠수함 부대사령관은 항상 신경 쓰이지, 돌아올 때까지. 군 생활하면서 잠수함을 못 타봤는데 좀 후회가 됩니다.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한번 근무를 해봤어야 되는데 생각이 좀 드네요. 디젤 잠수함이랑 핵추진 잠수함 이제 얘기 나오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핵추진 잠수함 이제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선 차이점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잠수함이라는 무기는 1차 대전부터 해전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1차 대전 1914년 이전에는 잠수함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막 실험적으로 시험하고 뭐 조그마한 잠수정 만들어가지고 이 물속에서 갈 수 있네 이런 게 있지. 전투함으로서는 이제 1차 대전 1914년도에 처음으로 전투함 역할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하고 독일하고 계속 싸우다가 독일에서 이거 너무 밀려 해군력이 8대2 정도 밀렸거든.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방법을 해보자 해가지고 운터제보트 U보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운터제보트는 영어로 언더시 보트예요. 그거는 물 아래에 있는 배다 이거야. 그걸로 해서 영국의 순양함을 공격한 거야. 순양함은 어디서 내가 왜 격침되는지 모르고 격침된 거야. 그때까지는 물 밑에서 공격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물속에서 나를 공격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잠수함, 물속에서 전투, 물 위에서 전투, 항공기 이렇게 3차 입체적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U부터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을 2차니까 2번이나 전쟁에서 패배할 정도로 몰고 갔다. 그러면서 히트를 쳤는데 그 원리는, 그때 잠수함 원리는 물 위에 갈 때는 엔진을 돌려. 엔진을 돌리면은 붙어 있는 발전기를 돌려요.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생성되면 전기 가지고 축전 모터를 돌려가지고 배가 항진하거든.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은 디젤 엔진을 못 돌리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게 이제 디젤 엔진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충전하면서 추진력을 쓰고 남은 에너지를 다 축전지, 사람 몸뚱이만에만 그 축전지를 수백 개씩 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충전을 해요. 물속에 들어가면 그 충전지에 있는 전기를 막 쓴다고. 전기는, 그러면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빨리 부상해야 되잖아. 충전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충전으로 올라오면 공격이 따는 거야. 그래서 2차 대전 말경에는, 이제 충전하는 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2차 대전 말경에는 충전하러 올라와서 충전하다가 걸려서 격침하는 대서양 전투에서는 56%가 항공기에 공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때 대서양 전투, 태평양에서 잠수함 승조원들 한 5만 명 정도 전사했는데 이 승조원들이 이제는 물 위에 안 올라가는 배 좀 만들어 달라. 올라가면 죽어. 왜냐면 잠수함을 공격하는 기술이 훨씬 빨리 간 거야. 잠수함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고작 물속에 들어가서 디젤 잠수함이 갈 때는 2시간 정도면 배터리 아웃이야. 배터리 아웃이면 뭐 깡통에 올라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막 그 일본하고 독일하고 열심히 개발하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런 잠수함 못 만들어내. 막 그 만들어내다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불나고 막 이런 사고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 마지막 해결을 못하고. 그러면 전쟁 1945년 끝나고 1954년도에 미국이 그걸 개발한 거예요. 이제 안 올라오는 배 만들었어. 그게 세계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그게 노틸러스. 그래서 디젤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물 위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물 속에 들어가면은 그 배터리를 가기 때문에 올라와가지고 스노클 마스터 올려서 공기만 빨아들여요. 해녀들 같이. 그렇게 해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한 게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그래요. 여기서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선박용 원자로를 사용해서 물속에서도 공기 없이 갈 수 있는 배다. 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 그래요. 근데 줄여서 핵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그런다고. 근데 핵잠수함이나 원자력 잠수함이나 그 약어로 쓰는 거지, 약어로.
그거는 같은 얘기. 네. 그 배는 물속에서는 원자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 추진한다 이 말인데 그거는 디젤 잠수함의 약점을 완전히 보하는 거죠. 그거는 공기가 없어도 되니까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한대로 이론상 무한대로 자망할 수 있어요. 물 위에 안 올라가도. 그러니까 진짜 잠수함이 진짜 잠수함.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리얼 서브마린 그래요. 미국 선진국에서. 예. 그 정도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다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만 올라가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워낙 틀리죠. 스트레스 시간이 엄청 긴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핵추진 잠수함은 진짜 잠수함이네. 그 당시에 1954년도에 이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 것 중에 한 시험이 북극해를 한 게 북극해. 북극해는 얼음이 덮여있잖아. 네. 빙산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디젤 잠수함 같은 거 올라가서 스노클을 하고 이제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얼음이 있잖아. 못 가죠. 엄두를 못 내지. 근데 시험을 했지. 야, 핵추진 잠수함은 공기 없어도 되잖아. 한번 가봐. 그냥 북극을 통과했어. 그래서 세계 일주를 하는데 성공했어. 물속에서.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노스폴 가서도 걸음 깨고 올라갔어. 그거는 디젤 잠수함 할 수 없는 일이죠. 엄청나게 이제 이 능력이 늘어난 거지. 그래서 2차 대전까지 이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 해전의 양상을 바꿨다. 왜냐, 물속으로부터 그 상대 함정이나 상선이나 공격해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할 정도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빅히트 친 거예요. 디젤 잠수함.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핵잠수함이 개발된 이후에는, 워낙 차이가 나네. 그때부터 이제 핵추진 잠수함의 위력이 진짜 잠수함이다 하는 걸 나타내는 비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핵추진 잠수함은 임무 유형에 따라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핵추진을 하는 건 공통이고 그 잠수함에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 또는 그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으면서 그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추적 감시하고 핵무기를 못 쏘게 하는 잠수함.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을 전략 핵추진 잠수함, 전략 핵잠 또는 전략 원잠 그래요. 그건 핵무기를 싣고 다니. 전략이라는 얘기 원자탄을 전략무기라고 하거든. 그래서 전략 원잠, 전략 핵잠, 전략 핵추진 잠수함 그러고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는 잠수함은 공격 원잠, 공격 핵잠, 공격 핵추진 잠수함 그래요. 이거는 그 배를 공격한다 이게. 그 배를 공격하고 일반 수상함, 옛날에 디젤 잠수함 하듯이 수상함정 공격하고 항공모함 맨 앞에 서서 항공모함 보호하고 이런 임무를 하는 건 공격 핵추진 잠수함. 우리가 한국이 만들려고 하는 잠수함은 공격 핵추진 잠수함. 왜냐? 우리는 핵무기를 안 갖는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소형화 경량화해서 지금 물에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물속에. 그게 이제 엊그저께 보여준 핵추진 잠수함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들어가도 물속에 들어가도 너 쏠 수 없어. 그거 감시를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미국한테 북한은 저렇게 하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40, 50배 뒤지면서 불구하고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핵잠수함 만들어서 우리가 위협하고 있다. 우리만 위협하는 게 너희들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미국에. 어떻게 할 거야? 우리 핵잠수함 필요해. 너네가 지켜줄 거야? 자기들도 부족하거든 핵잠수함이 수가. 그리고 그 승조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자기들의 어떤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제는 너희들 갖는 게 좋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동의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잠수함 막아주고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핵잠수함 막아주겠다. 초전방에서 이런 것 지금 통한 거예요 미국에. 왜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받고 있잖아. 군사비 좀 줄여 이제. 왜 우리가 세계 경찰 노릇에 우리도 힘든데 이거에 압박받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국방비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 차에 우리가 이제 핵잠수함 만들어서 너희 임무 해줄게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이해가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허락한 거고. 그래서 아무튼 요즘 핫 이슈가 된 게 한국 핵추진 잠수함인데 지금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말 못해왔던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면은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고 하면은 그건 우라늄을 쓰잖아. 우라늄. 원자로니까.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의심해. 저 군함에 쓴다고 해놓고 그거를 또 농축도를 높여가지고 핵잠수함 만드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한참 쓰고 나서 재처리하면은 또 플루토늄이 나오거든 원자로.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그런 것 때문에 기존의 P5 안보리 2사국 걔들 위에는 못 만들겠어요. 그걸 뚫고 한 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한. 나머지 이란이나 이런 데 다 실패했잖아. 못하게 해가지고. 근데 미국이 다 그 국제 질서, 핵 질서를 통제하고 있거든. 핵 도미노 현상 하니까 하지 마! 마음에 안 들으면 하지 말았는데,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은 이 아프가니스탄 침범할 때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용납을 했고, 이스라엘은 뭐 미국 위에 있잖아요, 사실. 그 유대인들이 거의 통제하고, 그거 뭐 해줬고, 북한은 아무리 반대해도 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한 거예요,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폭격하려고 여러 번 했어요. 미국에서. 핵무기 개발 못하게. 근데 우리가 못하게 했다고, 사실. 왜냐? 북한은 나 건드리면 서울에 쏠 거야. 항상 이거 얘기다. 나 거울에 건드리면 서울에 쏠 거야.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못하게, 문재인 대통령 못하게 했잖아. 핵폭격 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하고 우리 동맹이잖아요. 한미 동맹이고, 우리 동맹 형님이 계속 핵 억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면 좀 기분 나쁘잖아. 너 같이 여태까지 해왔는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도 안 들어. 너 내 말 들어. 이게 미국 입장이거든. 그걸 다 지켜왔어요. 그러면은 북한이 핵 개발 못하게 하시오. 그랬더니, 알았다. 육자회담 만들어가지고 막 핵 개발 못하게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다 실패했잖아. 네. 핵무기를 만들고 소형화 경량화하고 핵잠수함까지 만들고 우리도 먼저 만들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아니 북한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왜 못 만들면 말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우리가 능력이 없냐, 돈이 없냐, 기술이 없냐. 그럼 막 따지니까 이제 미국에서 당신 말이 맞네. 그리고 우리한테도 필요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추진되기 시작한 거예요.